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기원전 6세기 인도의 한 산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중국의 한 산에는 스스로를 닦는 데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으며, 그리스의 한 산에는 너 자신을 알라. 신전의 오래된 격언을 평생의 등불로 삼아 인간의 무지를 파헤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로부터 수세기 뒤 예루살렘의 한 산에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근원적 실체를 인간 안에 있다고 비유했다. 훗날 인류의 4대 성인이라 불린 이들은 시대도 언어도 달랐지만 결국 단 하나의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 수천 년이 흘러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인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법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뉴턴은 우주를 거대한 기계처럼 설명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지적인 여정의 끝에서 과학은 기묘한 결론에 닿게 된다. 측정하기 전까지 미시 세계의 물질은 그 무엇도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상태로 중첩되어 존재한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확실하고 경계 없는 구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점에서 인류는 수천 년 전 성인들이 직관으로 짚어냈던 인간 의식이라는 난제와 다시 마주한다. 인류는 오랫동안 바깥을 탐구해왔다. 하지만 객관적이라 믿었던 물질의 세계조차 사실은 인간이라는 관찰자의 시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한다. 오늘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담은 책, 자기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주의 원리. 물리학자들이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가장 불편해하는 실험이 있다. 그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다. 빛이나 전자 같은 미시 세계의 존재들은 하나씩 쏘아보내면 스크린의 점으로 찍힌다. 하지만 수많은 입자를 연달아 쏘면 마치 물결들이 서로 부딪혀 만들어내는 것처럼 스크린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물질이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이면서 동시에 공간에 퍼져나가는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졌다는 이 모순적인 사실도 혼란이지만, 더 기괴한 점은 슬릿 근처에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평범한 두 줄의 입자 무늬가 남는다는 것이다. 즉,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의 상태를 파동해서 입자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완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한 강연에서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들의 절망감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조차 생전에 이 결론에 당신이 보지 않으면 달이 거기 없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며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후에도 수많은 실험이 반복되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해석을 두고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 중이다. 관찰하기 전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겹쳐있는 확률적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 중첩의 지점, 관찰 이전의 모든 가능성이 살아있는 그 층위를 절대계라 부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는 현실, 관찰을 통해 하나의 상태로 고정된 세계를 현상계라 부른다. 다만 두 세계는 분리된 공간은 아니다. 절대계는 모든 가능성이 겹쳐있는 층위이고 현상계는 가능성이 드러난 층위이기 때문이다. 색불 이공, 공불 이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종교는 달랐지만 두 경전은 같은 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상 이면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층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절대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결론을 마주하게 된다. 전기와 불은 인류가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만유인력은 뉴턴이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사과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인류가 한 것은 발견이지 창조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절대계에서는 이미 가능성으로 완성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작은 씨앗 안에 수십 년 뒤 울창한 숲에 우거진 나무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뿌리가 될 것, 가지가 될 것, 잎이 될 것이 모두 그 안에 가능성으로 완성되어 있다.
절대계와 현상계의 관계가 정확히 그렇다. 씨앗과 나무는 같은 것의 두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물질이 이러한 구조로 작동한다면 의식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을까? 우주의 법칙. 나무는 한 번도 자신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의심한 적이 없다. 꽃은 피어나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으며 씨앗은 흙 속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저 자신이 품은 가능성을 온전히 드러낼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자연이 자신의 가능성을 100% 드러내는 반면 자아를 주체로 사는 인간은 그 가능성의 1%만을 현실로 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이 차이를 능력의 부족이나 운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연에는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의지도 현실을 좋고 나쁨으로 쪼개어 판단하는 분별도 없기 때문이다. 자연은 3법칙 안에서 100% 자신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상태다. 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때 우주를 관통하는 3법칙이 작동한다. 이 3법칙을 상호의존성의 법칙, 상호침투성의 법칙, 끌어당김성의 법칙이라 부른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순간 낮과 밤이 동시에 생겨나듯 밝음은 어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처럼 현상계의 모든 것은 서로를 전제로 하는 대극의 구조로 맞물려 있다. 이것이 상호의존성의 법칙이다. 하지만 낮과 밤 사이에 새벽과 황혼이라는 경계가 존재하듯 이 대극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부드럽게 공유하며 경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상호침투성의 법칙이다. 그리고 본래 하나였던 것들이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를 향해 당기는 거대한 인력, 즉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 3법칙이 물질 세계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역시 이 완벽한 균형의 리듬 안에서 오차없이 작동한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에는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전제가 강하게 새겨진다. 상호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불을 강렬하게 원할수록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똑같은 크기로 창조되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겉으로 외치는 긍정의 말이 아니라 무의식 밑바닥에 깔린 진짜 전제를 현실의 물질로 되돌려준다. 여기서 우주와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거대한 역전이 일어난다. 세상이 외부에 고정되어 있고 내가 그 안에 던져진 것이 아니다. 나의 의식이 오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특정한 현실로 고정된다. 시간과 공간조차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탄생할 수 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우주는 끝없이 바깥으로만 팽창하는 무질서한 공간이 아니다. 수축이 있기에 팽창이 있고 낮과 밤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균형 우주다. 무수히 많은 독립적인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 우주 같은 가상의 허상은 이 거대한 균형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토록 현실을 바꾸려 애씀에도 불구하고 낡은 반응과 결핍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장을 바꿔도 결국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관계를 끊어내도 똑같은 패턴의 상처가 돌아온다. 다가오는 자극은 늘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낡아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결과의 세계이고 무의식은 원인의 세계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오늘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깊숙이 쌓인 무의식의 낡은 업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그 현실을 투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기억을 먼저 바꿔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같은 고통과 갈등의 필름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는 것일까? 자아의 구속.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라고 규정하는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나의 이름,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선호하는 취향,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을 자신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던 절대적인 실제가 아니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겹겹이 쌓인 기억과 반응의 패턴, 즉 인지 시스템이 생존을 위해 구축한 가상의 구조물인 자아에 가깝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약 1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을 제치고
지구상의 유일한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인지 능력의 고도화, 즉 자아의 성장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문명사적인 역설이 발생한다. 인류의 생존을 도운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스스로 제한하고 내면의 갈등에 빠뜨리는 구속의 원천이 된 것이다.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명확히 인식하게 된 종은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제약하는 고뇌의 구조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아는 성장하면서 정교한 인지적 경계선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 본래 하나로 인식되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분별의 선을 긋는 과정이다. 유아기에는 피부를 기준으로 나의 육체와 외부 환경을 분리하고 성장하면서 언어를 통해 내 마음과 육체를 분별한다. 나아가 성인이 되면서 나의 소유물과 마음을 가르는 정신적 경계선을 긋게 된다. 이 끝없는 이분법의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아가 만들어낸 관념과 개념의 틀에 갇히게 되며 본래 지니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해버린다. 세상을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가르는 이 분별이야말로 모든 내면 갈등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우주의 법칙 안에서 어느 한쪽을 강하게 규정하고 집착할수록 반대편의 대극이 자동으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자아가 성공을 절박하게 원하고 움켜쥐려 할수록 무의식 저편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전제가 똑같은 크기로 새겨지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원리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격렬한 분노의 순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외부의 열악한 상황이 화를 불렀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의 사건은 그저 아무런 감정적 색채 없이 일어났을 뿐이다.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본대로 행동해야만 한다고 분별하고 평가한 내 자아의 이기적인 기대가 스스로 분노라는 반응을 연출해낸 것이다. 사건을 문제로 치환한 것은 오직 자아의 해석일 뿐이다. 본래부터 외부 세계에는 나를 괴롭히려는 의도도 괴로움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모든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는 인류의 오랜 착각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아의 분별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과거의 낡은 기억을 끊임없이 뒤풀이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윤회는 육체의 사후에 벌어지는 신비주의적 현상이 아니다. 무의식에 정형화된 자아의 정체성과 반응 방식이 오늘도 내일도 비슷한 상황을 끌어당기고 같은 구조의 상처를 재현해내는 것, 즉 지금 이 순간 무의식적으로 재생되는 오래된 패턴의 반복이 바로 윤회의 실체다. 직장을 바꿔도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관계를 새로 맺어도 같은 상처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무의식에 쌓인 자아의 필름이 동일한 현실을 상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배우, 다른 무대 위에서 결국 같은 대본을 읽고 있는 셈이다. 행동을 반복하고 감정을 반복하며 무의식을 반복하는 기계적인 삶.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아를 억누르거나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일까? 자기탐구. 인간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면서 오히려 괴로움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 종교에 귀의하고 명상을 수련하며 상담을 받는다. 특별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나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려 처절하게 애쓴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는 구조적으로 같은 함정을 공유한다. 자아가 자아를 고치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동시에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다. 이 구조적 오류를 전초오류라 부른다. 전초오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격상오류다. 자아가 더 높은 상태를 획득하려는 방향이다. 특별한 에너지, 신비로운 체험, 강한 긍정의 주파수, 자아의 의지를 동원해 본성의 결과를 흉내내려 하지만 앞서 본 상호의존성의 법칙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갖지 못한 상태를 동시에 강화한다. 다른 하나는 환원오류다. 자아를 소멸시키려는 방향이다. 내려놓음, 비우기, 집착을 버려라 같은 관점이다. 그러나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주체가 여전히 자아라면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두 방향은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주체가 자아라는 점에서 동일한 오류라는 것이다. 책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이와 다르다. 자아를 높이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자아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세 가지 원칙이 그 기반이 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만 다룰 것. 남 탓도 자책도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볼 것. 이 괴로움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원칙 위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작동한다. 억누르거나 흘려보내려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 판단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것. 감정에 말려들지 않고 제3자의 눈으로 관조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쌓일 때 의식은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7단계의 지도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인간은 1단계에 머문다. 바로 자아의 단계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 나를 중심으로 분별되고 모든 감정이 외부에서 온다고 여기며 같은 패턴의 현실이 반복된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온 세계다. 2단계는 관찰자의 단계다. 화가 났을 때 처음으로 이것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한다. 사건이 아니라 자아의 분별이 화를 만들었다는 구조를 처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최초의 금이 가는 순간이다. 3단계는 관조자다. 이제 자아가 작동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늘 성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점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4단계는 참나다. 삶의 주체가 본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상태다. 사건이 일어나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억지로 이루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결핍의 감각이 옅어진다. 5단계와 6단계에서는 시공간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5단계 공무화에서는 피부라는 경계선이 예전만큼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던 벽이 얇아진다. 6단계 식무화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의식을 지배하는 힘이 현저히 줄어든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는 것처럼 된다. 7단계 무화는 이 지도의 끝이다. 지켜보던 나 자신도 사라진 상태다. 불교는 이것을 열반이라 불렀고 기독교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합일이라 불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지도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지도를 읽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탐구를 머리로 이해하고 7단계를 개념으로 하는 순간 그것은 또다시 격상오리로 전락한다. 깨달음을 소유하려는 자아, 그것이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형태의 전초 오류이기 때문이다. 본성의 자유. 돌이켜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일궈온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자유를 향한 여정으로 설명되곤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구속의 형태만을 끊임없이 바꾸어온 반복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류는 시대마다 새로운 자유를 갈망하며 변혁을 거듭했지만 하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언제나 자아가 설계한 또 다른 형태의 구속에 스스로 직면하곤 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영토라는 속성 아래 신분제가 인간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한했다. 중세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농토와 종교적 교리가 인간의 삶과 정신을 규정했다. 근대 사회에 이르러 신분과 역할의 자유를 얻은 인간은 이번에는 돈과 노동 그리고 부의 축적이라는 더 정교한 형태의 장벽에 종속되었다. 그리고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뒤처진다는 속도의 강박 속에서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속 속에 놓이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사회의 구조와 제도는 끊임없이 달라졌으나 그 내면의 메커니즘은 언제나 동일했다. 세상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여 끊임없이 소유하려 드는 자아가 삶의 주권을 쥐고 있는 한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구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이다. 자아의 소유 개념이 만든 자유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결핍과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띈다. 문명이 아무리 진보해도 인간 내부의 갈등과 소외가 끊이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인류가 오랜 세월 반복해온 이 구조적인 구속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로부터 본성의 자리로 온전히 되돌려 놓는 것뿐이다. 자아가 만든 왜곡된 인식을 내려놓고 내면의 위계적 성장에 따라 본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무는 한 번도 자신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의심하지 않으며 꽃은 피어나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자연이 아무런 결핍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대지 위에 온전히 드러내듯 인간 역시 세상을 쪼개어 판단하는 자아의 인위적인 해석을 멈출 때 비로소 내면의 온전한 자유를 마주하게 된다. 자아로 사는 것과 본성으로 사는 것 사이의 거리는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오직 인식의 거리일 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자기탐구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저자는 2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겪은 후 심각한 죽음의 트라우마와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고백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랑자처럼 전국을 떠돌던 중 비바람이 치던 강원도의 비닐 텐트 안에서 그는 극한의 공포 속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하빌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속 책은 통찰을 제시하는 개념도 있지만 일부는 대중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념도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방대한 분량들을 하나의 알맹이로 압축하면 저자가 던지는 본질은 결국 단 하나로 수렴된다.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자아의 낡은 습관을 알아차리고 삶의 주권을 본성으로 옮겨가라는 근원적인 명제다. 저자는 자아가 자아를 치유하겠다는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삼법칙의 균형 속에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온전히 대지 위에 드러내라고 권한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씨름해온 같은 질문 앞에서 저자는 자신만의 체계를 세우고 답을 구성해 보인 셈이다. 그 체계가 완전한지와는 별개로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상영하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내면의 평온을 위해 시도해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본성과 자아 중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 질문의 무게를 담담히 안고 삶을 주시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자아의 낡은 습관을 멈추는 시작일지도 모른다.